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을지 연습이 시작된 오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물론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훈련의 일환이기도 한데 대통령의 수위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끌었었는데 송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DMZ 때에서 일어났던 그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네. 라는 이제 군사 도발로 이제 규정을 하셨고 그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 응징하겠다는 이제 입장도 밝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응징 쪽보다는 남북 협력, 화해 이쪽에 더 방점을 이제 두시고 오늘 저 말씀으로 봐서도 아마 그 기조는 경축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지금 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천안함 폭침 이후 2010년 이후에 5.24 조치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남북 관계가 거의 지금 그 대화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는 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북한하고도 뭔가 조금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변하지 않는 기조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 대화, 상호 협력 이 기조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늘도 그 기조는 분명히 하신 걸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거의 동일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68년도 이후에 해마다 해오던 연례 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 NSC를 주재하고 지하 벙커라는 곳에서 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그것도 이 훈련 기간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지 목함 지뢰라는 게 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을 끌었던 건데요. 이건 그야말로 연례적 행사로 통상적인 그 얘기를 하고 통상적인 행사였는데 단지 그 군사 안보 측면에 강조점을 많이 두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8.15 경축사에서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건데 문제는 실천 프로그램이에요. 네. 프로세스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대북 정책이죠. 이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만은 방금 얘기한 대로 5.24 조치 이후로 남북 간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거든요. 전혀 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유인책을 던질 것이냐. 그리고 공개적인 제안뿐만이 아니고 비공개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사실은 북한이란 관계는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맞서야 될 상대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또 화해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대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간다면은 화해 협력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에서 한 40배 정도 됩니다. 네. 40배 정도의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럼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형제 간에 집안이 넉넉한 장남이 집안이 넉넉하지 않는 다른 형제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네. 그럼 넉넉한 측에서 연구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측에서 자존심 깎여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남쪽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뭔가 다양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네.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정권 지금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4년 되면서 뭔가 안정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숙청도 있고 그다음에 대남 관계를 하는 거 보면은 아시안 게임에는 뭐 환영단을 보냈다가 그다음에는 다른 조치를 하고 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인가요? 네. 거기는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고 최근에 목함 지뢰 나오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김정은 체제가 사실상 좀 불안한 네,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걸 또 역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네. 싶은 거는 남북 관계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결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은 다 동의하는데 네. 단순히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큰형 작은형 관계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남한에 대고 핵이 언제 날라올지 안 쏠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이 핵은 남한의 보장,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남북 한민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북한은 그 핵을 김일성 3부자, 3대 부자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핵 문제를 빼놓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빼놓고 단순히 경제 협력만 너무 앞서다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자칫하면 퍼주기로 네.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답한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북한 쪽입니다. 사실 뭐 좌파 정부 뭐 진보적인 정부의 10년 동안 햇빛 정책 성과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지금 우파 정부에서 압박 정책 또 성과 뭐 있느냐 또 반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계속되는 논쟁인 것 같고요. 북한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 제안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체제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되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해야만 내부 체제를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개성공단에서 좀 우스갯 얘기 비슷합니다만은 초코파이를 계속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로자들한테. 그 초코파이가 그걸 가지고 집에를 가서 장마당에 내다 팔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사상에도 올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한의 이 문화가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두려워서 초코파이 배급을 중단하고 뭐 떡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 그 남쪽의 문화나 어떤 그 접근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 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체제를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쪽하고 어떤 대화나 협력 그래서 교류하는 거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외면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북한이 주로 의지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외교적으로. 석유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지금 들어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하고 더 지금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지하자원 문제나 수출 문제라는 게. 북한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육자회담 틀 속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네. 이제 중국에 압박을 가했고 중국은 그에 따라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니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 갖다 붙는 이유는 뭐냐면 핵은 죽어도 포기 못 한다는 못하겠다. 얘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북한 내부 체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이 가장 우선적인데 체제 안정을 중국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러시아의 힘을 지금 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자회담이라는 게 지금 제대로 제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남북 대화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여기에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네. 앞으로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노동절 창건 70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노동절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뭔가 일을 항상 잘 저질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군사적 남한에 대한 도발보다도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다시 뭐 발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세계에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과시할 또 그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제 불장난이지만은 그런 일을 저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경제는 뒤지지만 군사에서는 우리가 형님이다라는 걸 과시할 수 그렇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때의 여러 언급 때문에 그럴까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이제 거의 40%대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목함지뢰 사건이나 이런 게 나면 특히 네. 남북 간의 이런 그 긴장도가 높아가면요. 예. 보수층이 결집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힘을 좀 모아줘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8.15 경축사에서 고심 끝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 일본에 대한 문제도 북한에 대한 문제도 결국 투트랙이라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뭔가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진전된 이렇게 좀 바뀌겠구나, 이렇게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해결책이 사실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큰 폭의 상승은 없었던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이거는 한국 갤럽이 지난주 초에 발표했던 여론 그렇죠. 지지도인데 33% 쪽으로 이제 보합세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9점, 네. 네, 거의 이제 9%, 0.4% 그렇습니다. 올랐죠. 39.9%로 지금 굉장히 이제 40%를 이제 돌파하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층은 지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목함지뢰의 대처를 놓고 또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 네. 국민들 입장에 좀 썩 시원한 소리를 한 말씀 해주시지 왜 안 하셨느냐 이런 불만의 우려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한데 외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일본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 예를 들어서 네. 안보와 경제와 그다음에 과거사 이 부분은 분리하시겠다는 뜻에 경한 분리. 그렇죠. 분리하면서 네. 이거를 과거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중일 2012년에 중단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아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9월달 중국이 아주 뭐 참석할지 모르지만 전성절, 네. 그다음에 10월달에 한미 정상외교 이런 쪽으로 보면은 그런 앞으로 외교적인 그 계획을 놓고 보면 조만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는 넘어갈 거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네네네. 40m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갤럽 기준으로 하면 아마 30대 중반 그 정도는 갈 것이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엄청 저는 소화해 주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니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것도 없고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2년 6개월 시간 이후에 앞으로 뭔가 실적과 업적을 내려면 결국은 우리가 원칙을 약간 변동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그 어떤 해결책, 그다음에 현실적인 접근 방법, 실리 애교의 측면이 좀 강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을 때 방금 우리 송 교수님 말씀처럼 지지를 받는 것이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것인가가 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돌파구를 좀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겠죠. 네.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쉽게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뭐 그 두 개 문제가 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박 대통령이 단칼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야당의 지지율도 참 관심이 끄는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폭 오르고 또 야당 지도는 약간 소폭 감소 추세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송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결과가 나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은 네. 소폭 상승을 해서 40% 초반을 이제 넘어섰고 새정치연합은 뭐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합이라고 봐야 보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조사 시점이 8월 10일에서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군사 목함지뢰 도발 사건 직후인데 그 이후에 논란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죠. 안 된 네. 건데 지금 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를 놓고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정당이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저는 두 정당 간의 격차를 보고 싶어요. 예. 저 격차가 거의 절반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많이 따라붙은 게 절반 수준이에요. 어떨 때는 3분의 1 수준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도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의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존재감이 미비했다. 저는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욕심이 뭐냐면은 새누리당도 한 40% 가고 새정치연합도 한 35% 이상 가고 네, 이랬으면 40%는 안 좋겠어요. 넘고요. 네. 아니 그거는 네. 야당의 지지율이 네, 농담이에요. 여당을 넘기는 힘듭니다.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두 정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정책 대결하고 이런
장면이 전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당은 여당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보다는 여당의 어떤 입장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또 보면은 그런 여당에 대해서 공격만 하지 또 나름대로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 지지율이 뭐 얼마나 높고 올랐고 이 부분에 여야는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야가 지지율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평상시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일 경우에 평상시에 야당에 비해 지지도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집권 전반기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 후반기로 가면 정권 심판론이란 이런 게 또 생기기 때문에 후반기로 갈수록 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난 그 민주정부 10년의 DJ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도 당시에 여당이 야당보다는 지지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건 트렌드라는 게 있는 네. 거고요. 지금 그 야당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 대한 정당으로서 과연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내부에 민주정책연구원도 있고 다 당직자들도 많고 훌륭한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집권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권이 가능한 당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그러면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만 하고 그럼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항상 야당은 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패배의식으로 어떻게 집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인구 비례가 바뀌었다면 그 다수파 전략을 써야죠. 그 네. 다수파 전략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고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영원히 제1야당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요즘 말하는 대한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야 될 겁니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가 16일 날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좀 눈길을 끄는 게 보니까 경제통일, 남북 정치통합에 앞서 경제통일하자고 그랬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그 발언을 해야 될 타이밍이냐.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군사적 대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좀 생뚱맞다 이런 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반발짝 앞서갔다. 앞서갔다기보다는 아주 많이 앞서간 거죠. 많이 앞서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통일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걸린다면은 우선 경제적인 분야,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을 좀 이루어 나가보자. 이런 취지고 또 실제로 그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륙으로 뚫고 나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네, 얘기입니다. 그 단어만 좀 달리 사용한 건데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충분히 얘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남북 간의 돌파구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얘기했죠. 네네. 금강산 관광 그렇습니다. 재개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5년 정도 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그 대통령과 정치권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면 이 오이사 조치는 김정은 집권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 일어난 거죠. 아버지 김정일 집권 때 일어난 일이고요. 5년 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각각 지금 지도자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해결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군사적으로 그 대결 국면에 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좀 생뚱맞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내용적으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 이번에 16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맞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발언 자체가 시기이고 뭘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부적- 내용 자체가. 네. 오이사 조치만 해도 우리가 46명의 우리의 군인이 수장됐어요. 천안함 폭침이에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오이사 조치가 있었어요. 또 그 앞에 2년 앞에는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 씨를 북한 군인이 저격을 했죠. 저격에서 그냥 목숨을 빼앗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오이사 부분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는 언젠가는 해제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오이사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남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폭침이란 북한 수행이란 근거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표도 폭침은 맞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 뒤에. 그렇다면 이거를 해제를 이제 요구를 할 때는 문재인 대표도 자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 이 천안함 폭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네. 박왕자 씨 피습 문제도 사과해라. 그리고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거 아니냐. 이렇게 최소한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2+2 회담을 하자. 이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2+2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거는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된다. 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나머지 2는 뭐냐? 북미.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네.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그동안 주장을 100% 수용하는 발언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남한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 남한 당신들은 빠져라. 이게 북한의 입장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은 뭡니까? 남한이 빠진 북한과 1대1 대화는 안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미국과 1대1 대화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 기조예요. 이것은 과거 정권부터 계속 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도 똑같은 기조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께서 북한과 미국이 1대1로 대화를 해라. 남한은 빠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째 문재인 대표께서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발언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네. 두고두고 발목 잡을 제가 볼 때는 발언을 했다. 발언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네. 워낙- 그런 생각이 워낙 잘못된 발언이라고 제가 믿고 싶어요. 경색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니죠 아니죠. 싶은데. 아무리 경색이 돼도 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주역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저는 발상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전통적인 그 정책이 통미봉남 아닙니까? 남측은 맞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리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실제로 남북 대화를 주도적으로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주선으로 북미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그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협력 기조를 좀 가려면은 이 남북 간의 대화도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네.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취지의 얘기인 거지. 지금 뭐 남측 우리가 주도권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변국을 사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간에 전혀 교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어 있는 네. 상태인데 저는 원론적 언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론적 언급이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소리야. 야당의 당대표도 말이지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접 1대1 대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다 3자 회담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을 때 아니다 야당 대표도 그래 얘기 아닌데 뭔 소리야 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야 야당 대표 원론적 대화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네네네. 더 드리면 이제 오이사 조치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서 원칙론, 대북 외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년 6개월 진행해 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언제 해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쭉 가자는 얘기인 건지 뭔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논의를 시도해 볼 네. 그리고 오이사 조치를 우리가 해제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할 상황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해제를 위한 뭔가 남북 간의 회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달 중국의 전승기념절 각국
외교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외교를 통해서도 또 조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